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자는 있으니까 책자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 제가 그냥 뭐 구조방정식 모형, 혹시 여러분 구조방정식 모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국사에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구조방정식을 그렇게 쓰라고 그래요. 논문을. 구조방정식을 안 쓰면 논문이 안 된다고 사회과학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 제가 평생 이제 살아갈 이 전문가로서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건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그래도 무엇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직 논문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못 들어보신 건데, 논문을 시작을 하면은 갑자기 이런 단어를 들으실 수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방정식 모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사회과학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과학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변인을 다루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변인은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잠재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잠재 변인이에요. 근데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겠다고 그렇게 측정을 하시잖아요. 그쵸? 알고 싶어서. 그래서 뭐를 하냐면 설문지도 돌리고, 설문지도 하나도 안 물어봐요. 여러 개 물어봐요. 그쵸? 돌려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정말 그래? 진짜 그래? 너 정말 자율성 있어? 뭐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혹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해요. 그쵸? 관찰을 하면서 그런 행위를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도 하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항을 물어보면 잠재된 거를 문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존재해요.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고 관찰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기분이 나빠가지고 더 우울해. 나 정말 너무 우울해. 오늘만 우울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체크를 할 때 보니까 다 되게 우울하게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우울증 지수가 높은 거예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냥 오늘 기분이 되게 나빴던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오늘따라 원래 좀 우울증 지수가 평소에 높은 사람이 막 체크를 했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좋게 체크를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보통은 영어 능력 검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요. 시험 볼 때. 시험도 영어 능력도 잠재 변수예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영어 능력. 눈에 볼 수 없죠.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뭘로? 50문항 되는 문항으로 영어 문제를 내서. 근데 오늘따라 내가 전철을 타고 오는데 봤던 문제가 나온 거예요. 나 공부 안 했는데 아침에 1시간 동안 막 정말 정신없이 봤는데 그 문제들이 다 나온 거예요. 대부분 맞췄어. 근데 이 사람은 영어 능력이 높다고 나오죠. 정말 영어 능력이 높을까요? 그쵸? 그리고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찍었는데 다 맞추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늘따라 내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보통 영어 능력이 되게 높은데 되게 의도치 않은 그 50문항을 다 많이 몰라요. 그래서 영어 능력이 되게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영어 능력이 낮은 걸까? 아니죠. 이와 같이 측정을 할 때 있어서 이 잠재 변수가 측정 오차가 존재를 해요. 이 측정 오차를 통제하고 감안을 하고 해서 돌리는 게 시작점이 구조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요구를 하는 거고, 또한 각각의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5개, 6개, 10개의 관계를 걔네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그래프를 막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를 시켜서 걔네들이 누가 중간에 매개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 2개의 관계를 조절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게 구조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에 자료를 돌리는 선택을 할 때 난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시라고 이게 무언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분석 다 돌렸어요. 분석 다 돌렸고 이제 결과값도 다 나왔어요. 너무 해피하죠? 이제 그거를 논문에다가 옮겨 적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논문에다 옮겨 적을 때 그냥 막 적으시면 안 되고요. 약간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하잖아요. 표로 제시를 할 때 표에다가 뭐였다, 무슨 분석의 결과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를 결과값을 통계해서 돌려줬던 그 결과값 SPSS가 다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베껴서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별을 치시면서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P값에 대해서 유의 수준의 정도를 이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표로도 쓰고 글로도 다시 한번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로 이렇게 풀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 포맷이 있어요. 통계는 영어, 불어, 한국어처럼 통계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쓰셔야 돼요. 다른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언어를 썼다면 다시 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이런 경우에는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혹은 어떠했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가로치고 그 값이 무엇이고 P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써요. 뭐 A라는 변인이 B라는 변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정말 크게 정말 강하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강하게 유의미한 게 뭐니? 이렇게. 그래서 강하게 크게 약하게 뭐 이런 말 쓰시지 마시고 그냥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통계마다 언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미 그 퍼블리시 된 논문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제 선행연구에서 보시면 그걸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지도 교수님이랑 얘기를 하시면서 내용을 조금씩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림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림은 밑에다가 제목을 쓰시면 돼요. 표는 아까 위에다가 쓰시고요. 제목을 네. 참 별걸 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쓰시는 게 뭐냐면 논의예요. 논의. 이제 마지막 다 썼어요. 결과값 다 썼었고 이제 마지막 논의예요. 자, 논의 부분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쓰시는 게 뭐냐면 연구 결과를 요약을 하세요. 어떤 변수가 유의미했고 어떤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등과 같이 논의 부분에서 결과를 다시 한번 한 단락 정도로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론의 연구 필요성, 의 목적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저희 서론에서 이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 의의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쓰셨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끄집어 와서 연결을 시키세요. 논의 부분에서.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말이지 내 논문이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기여를 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좀 겸손할 필요도 있어요. 겸손한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는데 말이지 나는 이 논문이 이러이러한 제한점이 좀 있었었고 이러이러한 점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속적으로 끝내시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다음 연구에서 진행을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한점 쓰시고 제안점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마치시면 됩니다. 어떡해. 한 편 썼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참고 문헌을 쓰시거든요. 이 논문이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쓰실 때 이 참고 문헌도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에 맞추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로는 사회과학은 APA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APA 스타일을 쓰시고 혹은 학위 논문에 맞는 그 참고 문헌을 제시하는 방법도 또 있고 혹은 각각의 저널들마다 다른 방법의 참고 문헌 제시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여러분이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걔네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책자에도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니까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이름 쓰고 이렇게 연도 쓰고 뭐 쓰고 제목 쓰고 어떤 저널이었는지 편수가 뭐였는지 쪽수가 뭐였는지 요 순서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있어요. 저널에서 참고 문헌을 했을 때는 이렇게 쓰고 만약에 학위 논문을 참고했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널인데 외국 저널이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외국 저널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이거 비스듬하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참고 문헌 다시 쓸래? 이렇게 나와요. 이거 다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거 제가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논문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좀 봤어요. 쭉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논문을 시작하실 수 있는 단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통계 분석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통계 분석법의 수식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각각의 통계 분석법이 언제 사용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분석법은 이럴 때 사용이 되는구나라는 그림이 머리에 박히면은 여러분이 논문을 진행을 할 때도 이래. 이거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물건 사듯이 선택을 해서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그림이라든지 도표를 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예요. 저희 기억나세요? 그림이라든지 도표, 표 이런 거 왜 언제 쓰게 되는지 논문에서? 30분 전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그리고 연구 대상. 맞죠. 기억나셨죠?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연구 대상에서 이렇게 표로도 제시하시고 그림으로도 많이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딱 모았을 때 데이터를 다 코딩을 하고 나서 SPSS 같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서는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도표도 한번 그려보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논문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대부분 효과성 연구나 관련성 연구를 해요. 자, 효과성 연구는 뭘까? 효과성 연구죠? 광고 효과.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그쵸? 자, 상담 같은,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처치 효과? 그런 거? 아니면 아동이나 이런 데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 효과? 효과성. 그쵸? 효과성 연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관련성 연구가 있어요. 관련성 연구는 뭐죠? 어떠한 변인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그쵸? 뭐가 있을 수 있죠? 담배와 폐암의 관련성 연구? 그쵸? 스마트폰 중독과 자녀의 양육 태도와의 관계? 관련성 연구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성별에 따른 중독에 관련성 연구죠. 등과 같은 관련성 연구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효과성이랑 관련성 연구. 그러면 효과성 연구에서 사용이 되는 통계적 교육성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인디펜던트 t-테스트, 디펜던트 t-테스트, 아노바 리피티드 메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순간 이게 뭐냐면 t-테스트, 독립된 t-테스트, 종속된 t-테스트, 아노바, 반복 측정 다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봤지만 오늘 가면 괜찮으실 거예요. 이 효과성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법을 써요. 많이들 써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살펴봐 드릴게요. t-테스트를 쓰고 아노바를 쓰고 반복 측정을 써요. 자, 관련성 연구에서는 무언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 관련성 연구에서는 상관 연구 혹은 회귀 분석 들어보셨어요? 회귀 분석 혹은 패스 어널리시스나 구조 방정식 등등과 같은 분석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게 나오는데 딴 거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척도인데요. 이거를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척도라고 여러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척도가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척도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너무 기초라서 좀 아시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4가지의 기본적인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 오디널 스케일, 인터벌 스케일, 레이쇼 스케일이 있어요. 이거를 살펴보시면 뭐냐면 명목 척도 같은 경우는 질적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녀 같은 경우 우리가 SPSS에서 코딩을 할 때 남자는 남이라고 코딩 안 하거든요. 여자는 여 이렇게 쓰지 않아요. 숫자로 코딩을 해요. 근데 남자는 1이라고 하고 여자는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혹은 남자는 0, 여자는 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명목척도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이 남자를 1이라고 했고 여자를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2배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숫자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들, 이걸 바로 명목척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분석이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입력이라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넣어야 되는데 이 숫자는 숫자 의미가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SPSS에서도 보실 때 그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러한 예로는 뭐가 있냐면 성별, 전공, 뭐 지역 이런 것들은 다 명목척도에 속합니다. 분류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사용을 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건 예고요.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다음에는 서열척도가 있어요. 서열척도는 뭐냐면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학점 같은 경우에는 서열척도예요. A, B, C, D 이런 건 서열척도예요. 근데 이 서열척도는 이제는 A는 만약에 뭐 4라고 하고 B는 3, 뭐 C는 2, D는 1이야 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4가 3보다는 높은 숫자죠. 그래서 숫자로서의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또 단점이 뭐냐면 A하고 B와의 간격 있죠. 그거랑 B하고 C와의 간격이 같지는 않잖아요. 4하고 3의 간격은 1이죠. 3과 2의 간격은 1이에요. 그쵸? 1, 1씩 같아야 되는데 서열척도는 그 간격이 사실은 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A는 100점이고 B는 90점이고 C는 50점이에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는 10점 차이지만 B하고 C 사이는 몇 점 차이죠? 40점 차이죠. 간격이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코딩을 4, 3, 2,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열척도다라고 해요. 즉 순서만 정해지는 척도를 서열척도라고 해요. 다음은 등간척도예요. 여러분은 사실상 이 등간척도를 제일 많이 쓰세요. 등간척도를 제일 많이 쓰시고 등간척도가 되어야만 이때부터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통계 돌리다 보면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합산도 하셔야 되고 나누기도 하셔야 되고 평균, 중앙값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등간척도부터 그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척도 있죠. 리커트 스케일. 리커트 스케일이 사실은 논란은 아직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등간척도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념상 리커트 스케일부터 우리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뭐 2는 그랬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그것들부터 그냥 인터벌 스케일, 등간척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등간척도라고 넣고 그러면 통계 패키지에서 어떻게 하냐면 평균값도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그냥 비율척도인데요. 비율척도는 자연과학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것들. 아까 같이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설문지 척도 그런 거에 그 이상으로 몸무게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비율척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림, 도표부터 볼게요. 그림이라든지 도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우리 표로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 처음 제가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선 파이 그래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파이 모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SPSS에 가면은 그래프 하고서는 파이 그래프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시면 얘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그러면 연구 대상을, 이게 어느 논문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를 따온 건데 연구 대상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파이 그래프로 이렇게 예쁘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걸 보시면 딱 보면 친구가 그러니까 상처받은 집단이 누구냐고 대상별로 이렇게 한 건데 뭐 친구가 47%고 뭐 선후배가 8%, 엄마가 1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이 비율이 높고 적은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림이 제가 여러 가지 그림 방법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 내가 내 대상이 연구 대상이라든지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뭐가 있을까 하고서는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이것도 파이 그래프예요. 이건 인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인종이 어디가 되게 많았는지 보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색깔로 보시면 뭐 백인이 제일 많았다, 어땠다, 몇 %였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막대 도표예요. 막대 도표는 지금 보시면 막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이게 지금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인데 제가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음식점이어서 이걸 그냥 뭐 김밥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밥나라, 김밥천국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누가 이렇게 선호하는 것, 선호하는 음식점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빈도가 돼요. 그래서 뭐 김밥나라는 거의 9명이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일 김밥천국은 되게 낮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빈도수를 볼 수가 있어요.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는. 다음은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과 막대 그래프의 차이가 어때 보이세요? 막대들이 붙어 있죠. 네, 막대들이 붙어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막대들이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밑이 뭐냐면 아까처럼 음식점처럼 명목 척도가 아니라 스코어, 점수라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0점부터 12점이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막대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질 필요가 없는 거는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히스토그램으로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척도를 사실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척도에 맞는 적절한 그래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명목 척도에 적절한 거죠. 그쵸? 이런 스코어 같은 점수에는 파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요. 이런 점수 같은 거 부분, 그 인터벌, 스케일부터는 등간 척도부터는 여기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토그램에 아까 여기 꼭지점, 여기 요 끝에 중간 있잖아요. 중간에 점을 딱 찍은 다음에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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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빈도 절선 도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떠한 추세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밑이 점수라면 점수고 여기는 빈도수거든요. 사람 수. 그럼 이걸 보면은 몇 점을 제일 많이 맞았어요? 85점.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 정도 애들 점수 제일 많이 맞았구나.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여기, 이거 뭐지? 64점을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등과 같이 전반적인 점수의 분포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적이거든요, 누적. 그래서 100%가 되게끔 누적이 돼서 이걸 보시면 어디에서 기울기가 갑자기 변했는지, 기울기가 적게 변했는지, 그래서 어디에서 갑자기 점수가 사람의 수가 확 바뀌었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그래프예요. 가장 좀 많이 사용이 되죠. 이거는 뭐냐면 관련성 연구를 하실 때 이 그래프는 꼭 그리셔야 돼요. 상관 연구를 하실 때. 자, 요거 보시면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삼포도라고 표현을 하고 스케러 플롯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가 두 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좀 바로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변수를 두 개 썼어요. 키랑 무게예요. 키하고 무게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을 때 처음에 그거를 돌리기 전에 그래프로 한번 딱 그려보는 거예요. 봤더니 얘가 어땠냐면 점을 찍찍찍 찍어서 봤더니 어때요? 상관이 있는 거는 아시겠죠? 그래프를 보니까. 왜? 이 동글동글한 애들이, 이 도표들이 이렇게 직선을 그으면 직선에 가깝게 모이면 모일수록 혹은 흩어지면 반대가 되는 거고 중간에 직선에 가깝게 모이면 모일수록 관련성도 높고 상관도 높은 거예요. 근데 막 흩어졌어. 그럼 어때요? 관련성도 없고 상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뭐냐면 방향이 어떤지.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정적인 상관인 거예요. 그 정적 상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키가 크면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쵸? 이런 거를 정적 상관이라고 해요. 지금 이건 반대죠. 부적 상관이죠.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는 부적 상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시험 불안도. 시험 불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다? 시험 점수가 낮다.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관련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래프를 보시면 상관이 없죠? 없는 거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아시죠? 네, 형제 자매수하고 신발 사이즈의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있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어떠한 패턴도 찾을 수 없는 데이터처럼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점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케일러 플롯을 통해서 산포도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도표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는 관련성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여주고 싶어. 그럼 무슨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 스케일러 플롯, 산포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우선 그려본 후 이게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좀 있네 싶으면 그 다음에 통계 기법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있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도표로 표시를 하기도 해요. 저 아까 전에 그 도표 표시하는 거 봤죠? 연구 대상 봤었을 때 이렇게 X값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 보면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거는 빈도수 몇 명인지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도표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그래프나 도표를 통해서 연구 대상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도표도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다양한 도표가 존재하고 다양한 그래프가 존재한다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절한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꼭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는 효과성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성이었어요. 그렇죠? 자, 우선 효과성 검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연구에서 사용이 되는 분석법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보시면 하나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고 이렇게 인디펜던트 t-테스트 그리고 디펜던트 t-테스트 아노바 리피티드 메저예요. t-테스트 이거 두 개 차이를 봤더니 하나는 독립이고 하나는 종속이네요. 그쵸? 그리고 내가 왜 화살표를 인디펜던트 t-테스트가 독립인데 아노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고 하나는 디펜던트 종속 t-테스트인데 리피티드 메저 즉 반복 측정으로 가는 거를 그려드렸어요. 인디펜던트 t-테스트는 t-테스트긴 t-테스트인데 독립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t-테스트는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두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은 평균을 비교를 할 때 사용을 해요. A 집단이 A 메소드를 썼고 B 집단은 B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이 평균적으로 높아졌는지, 평균적으로 높은지, 낮은지, 평균이 같은지 아무튼 그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는 뭐죠? 몇 개의 집단? 두 집단이죠.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두 집단이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실이 두 개라면 이 친구가 A라는 교실에 들어갔고 이 친구는 B라는 교실에 들어간 거예요. 이 똑같은 친구가 A라는 교실에도 들어가고 B라는 교실에도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두 집단은 독립적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집단은 몇 개다? 두 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두 집단은 어떻다? 그 두 집단에 들어간 피험자, 사람은 어떻다? 독립적이다. 전혀 A 집단에 있는 사람이 B 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때 사용이 되는 게 뭐냐면 인디펜던트 t-테스트예요. 알겠죠? 왜 인디펜던트죠? 독립적이니까. 왜 t-테스트냐?
사실은 다른 이유인데 아무튼 t-테스트는 두 집단이에요. 자, 두 집단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보면은 피험자를 반복해서 사용을 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인디펜던트예요. 자, 수준이 몇 개? 즉 집단이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t-테스트, 인디펜던트 t-테스트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야, 왜 꼭 집단이 두 개밖에 아니지? 나 있잖아. 방법이 한 3개, 4개 정도로 비교를 하고 싶어. A 방법, B 방법, C 방법, D 방법. 그쵸? 2개 이상의 그거를 비교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3개라고 쳤습니다. A, B, C 3개라고 쳐보세요.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돌리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게 바로 아노바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게 바로. 다 아셨어요. 보세요. 피험자를 반복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집단이 만약에 3개예요. 그럼 뭐 쓰시면 돼요? 더 자신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쓰면 된다고요? 아노바 쓰면 돼요. 자, 피험자가 독립적이에요. 2개가. 독립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쓴 거예요. 독립적인데 집단이 2개예요. 그럼 뭐 쓰면 돼요? 인디펜던트 t-테스트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피험자가 독립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 집단당 2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총 피험자 수는 몇이어야 돼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인디펜던트 t-테스트라고 얘기도 안 했고 아노바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인디펜던트 t-테스트일 경우에는 총 피험자 수가 40.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세 집단을 가지고서는 할 거예요. 세 집단을 독립적으로 해서 아노바를 돌릴 건데 한 집단당 피험자가 10명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총 피험자 숫자는 몇이 돼야 돼요? 30명. 됐죠? 이해가 되셨죠? 이게 2가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때로는 피험자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광고 효과 같은 경우도 이래요. 그거를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전에 검사를 해본 후 무언가 처치를 하는 거예요. 광고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상담에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한다든지 약을 쓴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효과성을 보는 거죠. 지금 효과성을 보면 약 효과를 본다든지 내 방법이 정말 교육 프로그램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사전 연구를 해요. 사전에 뭔가 테스트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내 나름대로의 오늘 얘기를 할까요? 내 워크숍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한테 사전에 시험같이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지, 통계적 지식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후 검사. 똑같은 시험 문제를 하면 문항이 노출됐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약간 바꿔서 문항을 또 검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험자가 몇 번 사용이 됐어요? 2번.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용이 됐죠. 그쵸? 이런 거는 피험자를 반복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험자를 반복 사용을 하면은 아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서로가 어때요? 종속적이죠. 영향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을 쓴 거니까. 그래서 디펜던트 t-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자, 그러면 제가 리피티드 메저 반복 측정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죠? 한 번, 사전, 사후만 보는 게 아니라 2번만 보는 게 아니라 2번 이상, 3번 이상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리피티드 메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네. 자, 그래서 분석법에서 지금 효과성 분석 살펴봤어요. 그리고 효과성 분석에는 4가지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4가지 다 이제 여러분 아세요. 언제 내가 이거를 선택을 할지. 물론 이 안에 되게 복잡한 수식이 존재를 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내가 언제 어떤 통계 기법을 쓰는지 안다면 이미 SPSS 등 다양한 통계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여러분 계산기 있잖아요.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되지 그 계산기 내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갈 이게 촬영이 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군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언제 통계 기법을 쓰는지만 안다면 다음에는 SPSS를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얻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질문할게요. 두 집단을 썼어요. 제가 뭐를 했냐면 상담을 했는데요. 상담이 보통 회기가에 있어서 몇 번 돌아가요. 한 5번, 10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그 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게 호전이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람의 우울증 정도라고 쳤다면 그 우울증 정도가 얼마나 호전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서 상담을 계속하면서 그 사람이 우울증 정도 체크를 계속했어요. 한 4번 정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상담의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뭘 쓰면 되나요? 역시 똘똘하세요. 만족스러워요. 자, 하나하나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인디펜던트 T-테스트입니다. 인디펜던트라는 건 뭐였죠? 두 집단이고 두 집단이 독립적이다. 그리고 T-테스트니까 분명히 두 집단일 것이다. 자, 참여자가 10명씩 맞죠? 그리고 처치효과. 내 연구는 뭐냐면 처치효과 A와 처치효과 B를 봤을 때 그의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처치효과가 A가 있고 처치효과가 B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상담을 받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처치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이거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림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 다르게 눈에 들어오시니까 다음에 이제 디펜던트 T-테스트예요. 디펜던트는 아까 한 사람의 참여자를 가지고 계속 쓴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와 다른 부분은 여기는 참여자가 한 집단에 10명, 다른 집단에 또 10명이기 때문에 총 몇 명이 필요해요? 20명이에요. 여기서는 점수는 똑같이 나오지만 참여자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0명만 있으면 돼요. 그쵸? 이 사람을 가지고 사전 검사하고 중간에 뭐 상담을 하든 뭐 어떤 처치를 하든 어떤 광고를 보여주든 한 후 사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펜던트 T-테스트를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아노바예요. 아노바는 아까 뭐였죠? 집단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처치효과 A, B, C가 있는데 이 처치효과 A, B, C를 효과성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노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는 상담, 하나는 약물 치료, 다른 하나는 상담을 받지 않는 통제 집단.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아노바는 여기에서 더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걸 딱 돌리면 아노바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놀라는 거죠. 그래? 차이가 있어? 그래, 차이가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있어? 라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아노바 안 가르쳐줘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을 안 해줘요. 순간 기분이 좋은데, 그러니까 순간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차이가 있대. 근데 어디서 차이가 있다가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노바는 우선 차이가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제가 사실은 오늘 특강에는 안 넣었는데요. 저거는 두세요. 사후 검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지만 멀티플 컴패리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하고 차이가 있는지 보고 B하고 C하고 차이가 있는지 A하고 C하고 차이가 있는지 아노바를 통해서 또 다시 거기다가 클릭을 몇 개를 더 해주시면 걔가 알아서 또 해주게 돼요. 그런 사후 검증으로는 종류가 뭐 투키 테스트, 샤페 테스트 종류, 뭐 벤프론이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 그거는 거기서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단지 뭐를 알려드리고 싶으냐면 아노바에서는 집단이 아까
t-테스트는 아까 집단이 2개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차이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2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라고까지는 말을 해주는 건 오케이 하는데 그럼 3개니까 어디가 차이가 있어? 이거는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또 검증을 한다. 그래서 사후 검증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음에 배우는 걸로 하고요. 자, 이건 리피티드 메저입니다. 아까 전에 t-테스트는 여기 2개까지만 봤었었죠. 디펜던트 t-테스트는. 근데 이제 리피티드 메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SPSS를 보도록 할게요. SPSS 입력하는 게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언제 어떠한 분석을 쓰면 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SPSS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좀 해주는 방법이 약간 달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거는 인디펜던트 t-테스트예요. 독립된 t-테스트예요. t-테스트니까 집단이 있어요. 이게 집단. 여기 집단 있죠. 그룹. 집단이 몇 개? 2개. 2개니까 집단이 어딘지 얘한테 알려줘야 돼요. SPSS는. 자, 이거는 점수예요. 점수. 그냥. 요거 하나하나가 뭐였죠? 사람이죠. 그쵸? 사람이고 이거는 점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SPSS에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 집단이 1이야. 너는. 이 사람, 14번째 사람은 점수 몇 점 맞았어요? 집중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자, 집단은 2. 이런 식으로 SPSS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돌리면 결과가 나와요. 근데 사실 돌릴 때도 보시면 분석에서 가셔서 독립된 t-테스트라고 거기 써져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골려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값도 좀 보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 첫 번째 집단, 두 번째 집단. 그쵸? 그리고 인원수 10명, 10명. 맞아요? 다음에 이거 뭐죠? 평균.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 몇이에요? 네, 7점이. 두 번째 집단 평균은 13.4예요. 우리 지금 뭐 알고 싶어요? 두 집단의 평균이 차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했어요. 평균이 차이가 정말 유의미하게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그냥 돌리고 나서 이것만 보시고 0.05보다 작으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두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라고 쓰시면 돼요. 네, 0.05요. 참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안타깝지만 그냥 0.05 사실 0.05라는 숫자가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0.05 혹은 0.01도 쓰기도 하고 0.1도 쓰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0.05고 그리고 여러분 논문 쓰실 때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알파 값이 0.05일 때 이 수준에서 두 집단이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를 치고 여기 t 값을 쓰시고 심표를 치고 여기 이 P라고 그러거든요. P 값을 쓰시고 가로를 닫으시고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디펜던트 t-테스트. 종속된 t-테스트였죠? 아까 전에. 자, 여기 보세요. 입력하는 게 어때요? 조금? 아까 그 독립된 t-테스트랑 입력하는 값이 좀 이렇게 방법이 약간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사람이 왜 몇 명이니까? 10명밖에 이제 안 되니까. 그쵸? 여기 이게 사람이에요. 그쵸? 첫 번째 사람이 몇 번 시험을 봤으니까? 2번. 측정이 2번 됐으니까. 그래서 점수는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돼요. 아까 전에 독립된 거랑 이렇게 그 코딩하는 방법이 다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집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살펴볼게요. 9번째 사람은 몇 번 측정이 됐습니까? 2번 됐습니다. 첫 번째 점수는 뭐였죠? 사전 점수는 6점. 사후 점수는 뭐였어요? 13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를 보는 거냐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평균값 구하고 여기 평균값 구해서 평균값이 정말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돌렸어요. 돌리면 디펜던트 t-테스트는 이렇게 나와요. 좀 약간 헷갈리겠지만 10씩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첫 번째 처치는 이때의 평균은 7.1이고 두 번째의 값은 13.4다. 그 페어가 뭐예요? 페어? 짝이잖아요. 짝. 두 개가 이제 처치 B와 A가 짝이 이렇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관을 보여주고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돼요. 똑같이 여기 시그라고 되어 있는 거, SIG, 시그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시고 얘가 뭐 하면 0.05보다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하다 라고 말하면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diff예요. df. 요거 뭐냐면 요거는 자료수, 피험자수, 사람수에서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인디펜던트 t-테스트는 40명이었죠. 그래서 df가 뭐가 몇이에요? 예, 18이요. 왜 그러지? 나 맞네. 10명이니까 20명이었죠. 그래서 각 집단에서 1씩 뺐으니까 18이 맞는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우리 10명밖에 안 되죠. 10명에서 1을 빼니까 9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제대로 내가 돌렸는지. 자, 아무튼 요거보다 우리가 이제 결과값에서 쓰는 거는 뭐냐면 보니까 이게 0.05보다 작네. 그럼 유의미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처치 효과가 유의미했다 라고 쓰고 가로를 치고 여기 t값을 쓰시고 쉼표를 쓰시고 여기 p값을 쓰시고 그리고 가로를 닫고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 값도 제시를 하시고요. 자, 다음엔 아노바예요. 아노바 아까 집단이 몇 개 때 쓴다고 그랬었죠? 네, 두 개 이상, 두 개가 하는군요. 3개 이상이었죠. 3개 이상이 쓸 때 쓰고 그 집단들이 어때요? 서로? 독립적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인디펜던트 t-테스트, 독립된 t-테스트에 비해서 뭐가 하나 늘어날까요? 요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아까 독립된 t-테스트였었죠. 집단 1, 집단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집단 3이 하나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코딩하는 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집단이 되잖아요. 그럼 밑에다가 4라고 하고 또 이제 다른 네 번째 집단에 대해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돌려요. 또 SPSS 보고 클릭을 한번 딱 해주면 얘가 돌려주거든요.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때 결과값은 뭐를 보시면 되냐면 아노바부터는 T가 아니라 F값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시면 돼요. 시그. 똑같아요. 시그가 뭐보다 작으면 0.05보다 작으면 뭐하다? 유의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세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라고 하시고 가로를 치시고 F값을 쓰시고 쉼표하고 요 P값을 쓰시고 하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 집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몰라요. 아무튼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 집단 중에서 지금 어떻게 짝을 지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요렇게, 맞아요? 또 요렇게 짝 지어질 수 있죠.
이 세 가지의 가능성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사후 검증을 하셔야 된다. 여기 DF 값이 왜 앞에 하고 아, 이거는 그룹이라서 그래요. 그룹. 네, 그룹이 세 집단이죠? 거기서 1을 자, 질문이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 DF 값이 P엄자인데, P엄자 수로 아까까지 계산이 됐었는데, 왜 이 DF 값이 이러냐라고 하는데, 이 DF 값은 P엄자로 계산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아노바는 지금 이거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룹, 집단이라서 그래요. 집단이 3개고, 집단 3개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2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보고도 집단이 제대로 돌아갔는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은 반복 측정. 반복 측정은 어때요? 반복 측정은 아까 이거 무시하세요. 제가 좀 더 복잡한 통계 기법 얘기하려다가 넣었는데 요거 무시하시고 여기까지 아까 그 디펜던트 t-테스트는 여기까지 있었었죠.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쵸? 늘어났고 이거는 뭐냐면 반복 측정이기는 한데 그 반복 측정을 두 집단에서 했을 경우 A라는 집단도 있고 B라는 집단도 있는데 A라는 집단도 3번 이상 측정을 하고 B라는 집단도 3번 이상을 측정을 했을 경우 집단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네, 우선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돌리면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 반복 측정은 주로 요거를 많이 써요. 윗부분이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이지도 않고 APA 스타일은 뭐냐면 요 값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반복 측정을 제대로 돌렸다라는 거를 저는 확인을 하거든요. 이게 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다 나오는 거냐면 반복 측정 어떤 한 통계 기법도 어썸션이라는 게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되게 이 전제가 맞아떨어졌을 때에만 결과값이 타당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통계 다 돌리기 전에 각각의 통계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한 번씩 확인을 하기는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다 무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할 건데요. 그랬을 때 이것도 뭐냐면 만약에 전제가 있는데 그게 가정된 전제가 맞다면 요 값이고 조금씩 틀리다면 요 값을 봐야 돼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전제를 제대로 맞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값을 제시를 할 때 그냥 차라리 다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복 측정은 이렇게 이 부분을 다 제시를 하시고 지금 가정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값들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정이 맞지 않으면 다른 값들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그 값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 제시를 하시고 앞부분과 똑같이 여기만 보시고 여기에서 어떨 때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 역시 지금 2번 반복한 거 아니라 3번 반복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요. 이것도 아노바에서 사용하는 똑같은 방법의 사후 검증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효과성 연구에 관련된 4가지 통계 기법을 다 살펴봤는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관련성 연구예요. 아까 관련성 연구가 뭐였죠? 2개의 변수와 혹은 2개 이상의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정말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둘 다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건지, 한마디로 나만의 생각이었는지 난 2개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400명한테 물어봤더니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관련성 연구를 하는데, 관련성 연구에서 하는 거는 상관 연구, 상관을 보는 거예요. 회귀 연구, 회귀부터는 상관 연구랑 똑같은데 변수들이 여러 개 들어가고, 이부터는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얘기를 해요. 독립과 종속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상관은 그냥 두 변수들 간의 관계예요.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지 B가 A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아니라 둘이 그냥 관계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회귀연교부터는 A가 독립이고 B가 종속이면 A 때문에 종속이 되어 있는 애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여러 변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회귀부터는. 그래서 단순 회귀가 있고 다중 회귀 연구가 있어요. 패스트 어널리시스나 구조방정식은 그 이상으로 나가가지고 더 많은 변수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어떠하게 인과관계를 연결을 주는지까지 보시는 것이 이제 패스트 어널리시스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상관연구. 상관은 두 단수 간의 관계를 측정을 하는 측정치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모르셔도 되고, 왜냐면 SPSS한테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클릭하라고 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요. 상관은 그래도 적어도 이런 건 아셔야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존재해요. 값이.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거는 뭐고 1이 의미하는 거는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셔도. 그쵸?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거는 부적 상관이 높은 거예요. 1이 의미하는 거는 정적 상관이 높은 거예요. 0이 의미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존재하는데 0은 상관이 없고 1에 가깝게 갈수록 상관이 높은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깝게 갈수록 상관이 높은 건데 단지 뭐가 다르다? 방향만 다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가끔 이런 시험 문제도 내요. 자, 상관이 가장 높은 것은 마이너스 0.9, 0.5, 0.8, 0 뭔가요? 네, 근데 이렇게 가끔가다 그냥 0.8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이너스 0.9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상관은 높은데 방향만 다른 거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 상관의 정도를 아까 스케일러 플롯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상관 연구는 아까 같이 그 값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로도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정도, 세 가지가 이제 특징을 한번 볼게요. 다 이게 정적 상관인가요? 부적 상관인가요? 아, 네. 뭐가 1, 2, 3 상관이 제일 높은 거는 3. 네. 3, 2, 1. 그쵸? 자, 이렇게 직선에서 이 점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많이 모일수록 상관이 높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다음. 이거는 무슨 상관이에요? 방향은? 네, 부적 상관. 그 다음에 상관이 제일 높은 거는 1, 2, 3 중에서 3번. 제가 나이가 어린데 가끔 귀가 물어요. 이명이 들려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상관 값이에요. 다. 여기는 값이고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래프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값과 그래프 사이에서의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이 값만 봤을 때는 상관이 제일 높은 게 뭐예요? 0.93이죠. 그래프가 어때요? 딱 보기에도 그러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0.93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정적이니까 이렇게 됐고 값도 상관도 높고 그래서 그래프와 값이 되게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쓰실 때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관을 가장 많이 쓰는 게 피어슨 코릴레이션이 맞는데 이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선형 관계를 얘기를 해줘요. 선형이 아까 뭐였죠? 개, 선. 이 선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와 Y가 상관은 있어 보이세요? 그쵸,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X 값이 어느 정도 커질수록 Y 값이 줄어들다가
어떠한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x값이 계속 커지니까 y값이 갑자기 올라갔어. 이와 같은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런 어떤 패턴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있어요. 데이터가 x하고 y가. 근데 얘를 상관을 돌리면 어떻게 나오냐면 0이 나와요.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나와요. 피어슨 코릴레이션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를 안 그려보고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그냥 SPSS한테 계산해서가 알려줘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0이 나오죠. 0이 나오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봤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x와 y가 전혀 관련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사실 관련성이 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분명히. 그래서 상관 연구를 할 때는 꼭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얘도 어때요? 상관이? 괜찮죠? 그래서 그렸더니 이거 피어슨으로 돌려봤더니 값이 0.82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데이터가 좀 바뀌었어요. 요런 모양이에요. 아까와 다르죠? 얘도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똑같이 0.82가 나와요. 또 옮겨드릴게요. 얘는 어때요? 얘도 아까랑 정말 다른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도 돌리면 똑같이 이게 나와요. 왜?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이렇게 안 이거 진짜 관련성 높죠? 더 높아야 돼요. 이 값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데이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값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해도 돼요? 버리세요. 버리셔도 돼요.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얘는 어떨까요? 얘도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값이 나와요. 자, 지금 본 그래프들이 다 어때요? 다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리면 똑같은 상관값이 나와요. 얘는 분명히 상관이 없는 거일 수 있죠. 관련성이. 근데 얘 때문에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관은 꼭 상관값을 구하기 전에 스케일러 플롯을 통해서 꼭 그림을 그려보라 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몸무게하고 키 관련된 거를 해서 제가 상관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케일러 플롯을 이렇게 그렸어요.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SPSS 분석을 들어가서 상관 분석을 한 다음에 상관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고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했더니 창이 딱 뜨면서 누구랑 누구의 상관을 구하고 싶은데 라고 SPSS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키랑 몸무게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키하고 몸무게를 변수로 넣고 피어슨을 구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 상관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 사이의 상관이 0.911이다. 네, 이게 바로 상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는 상관 분석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단순 회귀 분석이랑 다중 회귀 분석을 살펴볼 거예요. 관련성 연구로서. 단순 회귀 분석은 상관 분석이랑 똑같아요. 변수가 2개예요. 아까 상관 변수 몇 개였죠? 2개였죠. 키, 몸무게 이렇게 변수가 2개예요. 2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단순 회귀 분석도 변수가 2개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어떤 애는 독립 변수가 되고 어떤 애는 종속 변수가 돼요. 독립 변수로 인하여 독립 변수를 조금 바꾸고 조절하고 조작함으로써 종속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속과 독립이 존재를 한다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단순이라는 게 들어가요. 심플, 그쵸? 그 말은 뭐냐면 독립 변수가 하나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독립 변수가 하나 이상 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영어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관련성이 있는 게 소득 수준. 영어 능력과 소득 수준. 맞아요.
그래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내용성이요. 뭐 아니 뒤에 보셨어요? 뒤에 나오는 거. 내외향성, 성격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이 변수가 하나만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애들이 성취 능력 있잖아요. 학교에서의 성취도 능력이 IQ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면 IQ가 독립변수가 되고 학교에서 성취도 결과가 종속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의 관계를 막 살펴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연 IQ와 그리고 학교의 성취 능력이 두 개만의 관련성이 있는 걸까? 내가 봤을 때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아이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 IQ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과외 수업을 못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학교에서의 성취 능력이 낮을 수도 있어. 혹은 IQ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성취도 능력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변수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수가 하나하나씩 늘어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중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만 있는 것이 단순 회귀 분석이고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래서 상관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입학시험 우리 수능 점수 있죠. 수능 점수와 GPA 대학의 학점 간의 관계. 수능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떨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점이 높을 것이다. 이런 관련성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 회귀 분석부터는 상관 분석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점을 찍고 선을 하나를 찍어요. 가장 이 점을 설명을 가장 잘해줄 만한 직선 하나를 그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회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기선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y는 a 플러스 bx x는 입학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y는 GPA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회기선, 선을 가장 잘 설명할 만한 회기선을 하나를 추정을 해가지고 통계기법이 딱 만들어줘서 이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를 계산을 해서 줘요. 그러면 우리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A값 알고 B값 알면 X값을 아무거나 넣으면 Y값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바로 상관과 다른 회귀의 또 장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넣어보는 거예요. 넣었을 때 Y값이 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700점 만점이 아니라 800점 만점이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내 데이터에 800점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800점일 때는 그러면 이 GPA 값은 뭐가 될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돼 있으면 A랑 B 값을 아니까 X에다 뭐만 넣으면 800을 넣으면 Y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측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측.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선 이렇게 회기선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죠? 데이터를 설명한 거예요. 그쵸? 설명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그래프까지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모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Y값을 예측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귀 분석이 상관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예의상 넣은 거고 뭐냐면 A값이랑 B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수식을 예의상 뒀어요. 근데 보고 싶으신 분은 보시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굳이 모르시다 하더라도 SPSS에서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돌려볼게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상관. 그래서 분석을 들어가서 이제 여기 상관 분석이 아니라 회귀 분석 들어가신 후 선형을 클릭을 하시면 딱 떠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그러면 물어봐요, SPSS가. 너 있잖아, 뭐를 종속 변수로 쓸 거고 뭐가 독립 변수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말해줘야 돼요. 있지, 종속 변수는 몸무게고 독립 변수는 키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값이 딱 나와요. 이게 결과값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 y는 a 플러스 bx라는 거에서 a하고 b값만 안 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a하고 b값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상수가 a값이에요. b값은 x와 관련된 값이니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써서 공식을 쓰면 이게 바로 회기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관련성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건 뭐 보시면 돼요? 여기 유의 확률 SIG 시그 보시면 돼요. 이게 0.05보다 작으면 X하고 Y는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에다가 스케일러 플롯에다가 이렇게 직선도 넣고 공식도 넣으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 중다회귀 분석. 정말 많은 통계 기법을 다 아시고 가시네요. 마지막 중다회귀 분석에서는 뭐냐면 독립 변수가 지금 하나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하나 이상이고, 그래서 이걸 왜 하느냐 봤더니 예측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 두 부분은 아까 전에 그 단순회귀 분석이랑 똑같죠? 근데 다른 목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통제예요, 통제. 물론 A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변인들이 되게 많이 존재해요. 뭐 가나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었을 때 가나다인지 나다란지 아바찬지, 즉 무슨 소리냐면 A라는 거를 가장 잘 설명을 할 만한 변수의 패키지가 뭔지를, 변수들의 패키지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 분석을 쓰기도 하는데, 사회과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A와 B와의 관계를 좀 순수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A가 독립변수고 B가 종속변수라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변인들 있죠. 그거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통제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순수하게 A하고 B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IQ하고 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IQ하고 성취도, 학교에서 얼마나 성적이 좋은지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기말고사 점수가 좋은 거는 내가 봤을 땐 가정적인 그 경제력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쵸? 분명히 집안의 어떤 경제력이 되게 높으면 성취도가 좀 높을 수도 있어. 기말고사 점수가 애들이 높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IQ와 그 성취도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제력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그쵸? 경제력이 그 영향에 미치는 영향량을 통제해서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싹. 그러면 순수하게 둘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중다회귀 분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얘는 이제 뭐 옛날에 제가 그냥 심심해서 연구했었던 건데, 영어 교사들이 영어 교사가 되기 전에 학교에서 영어 교사 이렇게 그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업에서 영어 교수법에 대해서 정말 한단 말이에요. 배워요. 그런 이론적인 이해도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통 학습을 하잖아요. 그 이론적으로 학습을 잘한 사람이 정말 영어 강의를 잘하나? 라고 본 거예요. 자, 이론적으로 학습이 잘 됐는지는 어떻게 아냐면 대학교 수업 시간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을 잘 봤는지, 그쵸?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영어 수업을 잘 하는지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티칭을 한 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본 거예요.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관계가 진짜 좋은지를 살펴봤어요. 그 관계가 진짜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론 수업을 잘하는 게 괜찮은 건지, 학생들한테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좋은 건지를 본 거예요. 근데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영어 회화 능력 있잖아요.
영어 회화 능력이 지금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영어 회화 능력도 분명히 앞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거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법을 전혀 몰라도 영어니까.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성향, 내적 성향이라든지 외적 성향도 분명히 앞에서 영어로 가르치는 그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이 두 가지 변수, 그냥 영어 회화 능력, 가르치는 능력과 그냥 영어 회화 능력은 다르죠. 그 영어 회화 능력과 성격, 내향인지 외향인지 요거를 통제를 하고 정말 교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영어로 잘 가르치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다회기를 돌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시겠죠? 다중회귀 분석이랑 중다회귀 분석이랑 이름은 그냥 이렇게 많이 헷갈려서 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종속 변수는 영어로 수업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독립 변수로 들어가는 건 뭐죠? 교수법, 이론 이해도, 그걸 기말고사 성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회화 능력, 그리고 내향, 외향 성향이에요. 그래서 독립 변수가 몇 개 존재해요, 지금? 3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심플과 다르게 멀티플 리그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예요, 데이터. 쓸데없는 데이터 그냥 제가 다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영어 수업 능력 있고, 뭐 내향, 외향 성향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당 그 점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석에 들어가서 리그레이션의 회귀에서 선형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보면 독립이랑 종속이 나오죠. 네. 종속이랑 독립이 나오죠. 우리 종속 변수가 뭐였죠? 영어로 수업을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뭐였죠? 기말고사예요. 다른 두 개의 독립 변수도 같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블락을 해서 다른 넥스트를 눌러가지고 두 개 통제하고자 하는 독립 변수를 따로 넣어도 돼요. 같이 넣으셔도 되고 따로 넣어도 돼요. 그래서 넣었어요. 영어 능력이랑 내향, 외향 성향이랑. 그 다음에 결과값을 보면 되십니다. 결과값을 보시면 우선 첫 번째에서는 뭐만 살펴봤었냐면 기말고사랑 점수랑 영어를 가르치는 능력과의 관계를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233 플러스 0.036x 이렇게 된 거예요. 즉 x하고 y 관계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게 0.05보다 작으니까 유의미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펴봤어요. 다른 변수들도 같이 넣어서. 영어 회화 능력과 내향, 외향 성향도 같이 넣어서 통제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값이 살짝 달라지고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유의미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선 첫 번째 예비 영어 교사들의 이론 이해도 기말고사와 영어 능력 수업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배경 변수들, 즉 영어 회화 능력이라든지 내적 외향 성향을 고려를 했을 때에도 예비 영어 교사들의 이론 이해도와 영어 수업 능력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영어 회화 능력과 내 외향 성향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높은 이론 이해도를 보인 예비 영어 교사들은 영어 수업 능력에서도 높은 수준의 능력을 보였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저희 중다회귀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제 특강에서는 처음에는 저희 첫 번째 파트에서는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논문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통해서 자료값을 얻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통계 기법을 써서 이거를 돌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 통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논문을 쓰게 되셨을 때 언제 어떠한 통계 기법을 쓰면 내가 하나의 한 편의 내 논문을 완성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